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조연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며느리로 사는 사람들 중에 시댁 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 하나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댁하면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렇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응징만이 답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호기롭게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사 하며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막상 무슨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 집은 솔직히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었어요. 평범하다고 하기엔 어려운 편이었죠. 그런데 정말 의아했던 게 저희 친할아버지 집은 엄청 으리으리했다는 겁니다. 어린 제 눈에도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는 부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뭐가 궁금한 걸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집은 그렇게 좋은데 그런 집엔 부자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장사를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 맞아, 할아버지는 부자셔. 그렇게 부자시면서 왜 우리를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할아버지 사시는 집 10분의 1만 도와주셔도 이 집보다 좋은 집에서 살겠다. 할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돈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그 돈을 당연히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엄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라면서 철도 들고 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도 생기다 보니 알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식이 아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시는 건 다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아빠의 계모셨거든요. 아빠의 생모인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신 후 처녀의 몸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와서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데 결국 낳지 못했고 독만 남은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젊은 때 그 큰 돈을 버느라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할 정도로 말이에요. 정신도 그리 맑으신 것 같지 않으셨으니 할아버지의 뜻 같은 건 드러날 수도 없고 실세는 할머니셨던 겁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다니며 그런 할아버지 병수발도 지극정성으로 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 재산을 틀어쥐고 절대 저희 집에 지원 같은 건 해줄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어머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어때? 사정 잘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머니도 마음을 좀 바꿔주지 않으실까? 그럴 분이 아니시지. 당신도 어머니 알 만큼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그거야 알지만 하도 답답하고 막막하니 그렇지.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봤자 도움도 못 받고 싫은 소리만 들을 거야. 괜히 당신 마음 나체를 만들지 말자. 알았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좀 더 알아볼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네. 아빠 하시던 일이 잘 안 돼요. 정말 힘들 때. 엄마랑 아빠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걱정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할머니가 도와주실 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분이셨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래도 자식 된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찬바람 쌩쌩이어도 꼬박꼬박 찾아뵙고 그러셨거든요.
언젠가 누가 엄마한테 그러시는 걸 들었어요. 할망구가 아무리 독하게 굴어도 결국 그 재산 다 어디로 가냐고,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상속받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유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그런 푸대접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할도리를 다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몇 번쯤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곤 했고, 그때마다 이젠 정말 돌아가시는 건가 했지만 금세 회복해서 퇴원하시길 반복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할아버지는 투병을 이어가고 계셨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저는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할머니가 계시는 한 생전 증여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거였고, 대출금 감당을 못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됐다고 할 때도 안 도와주던 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 같은 걸 대주실 리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계셨으니 대학 공부를 하려면 제 살 길은 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액 장학금에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대에 진학했어요. 컴퓨터 정보학 계열 전공으로 말이에요. 특별히 그쪽에 취미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취직이 잘 된다는 것 하나 믿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바람대로 졸업 전에 IT 기업 입사를 확정 지을 수 있었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었지만 내실 있고 안정된 회사였고,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회사,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생각했기에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것 같아요. 입사 8년차 즈음이 됐을 때 회사에서 하는 산학협력 사업에 관련된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R&D 사업 진행을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한 번도 참여하질 못해서 내심 아쉬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산학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해보지 못한 것이라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동경을 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나이 30이 다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뭐가 모자라 모소리냐는 소리를 듣기도 싫었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네, 저는 모소리나 다름없는, 아니 모소리였어요.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할 만한 걸 한 적은 없고 썸 비슷한 것만 몇 번 정도, 그렇긴 해도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솔의 이미지는 아니었기에 누구도 저를 모솔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저 사생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건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저를 알잖아요. 모솔숙맥, 그게 저였어요. 남편은 산학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팀원들이 다 눈치를 챌 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지 뭐예요. 저희 팀의 친구처럼 지내는 가까운 동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우, 정말 왜 그래? 뭘 그렇게까지 철벽을 치고 그래? 내가 다 민망하더라. 응? 무슨 소리야? 철벽을 치다니. 지금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뭐야 정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정도 티를 내면서 용기 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해놓고 이렇게 모른 척한다고?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철벽은 뭐고 거절은 또 뭐야? 내가 그랬다는 거야? 언제? 누구한테? 정말 모른단 거야? 진짜로?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니? 박정훈 씨 말이야. 박사과정하고 있다는 박 박사. 그 사람이 자기한테 엄청 들이대고 있잖아. 정말 몰랐어? 그 순간 모솔 숙맥인 게 다 들통나는 건 아닌가 싶어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그런 쪽으로 경험도 없고 눈치가 없어서 몰랐던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저를 연애 상대로 대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좋은 대학 들어가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전문대 출신인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더러 너무 구식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어쩌겠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 사람을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팀 동료의 이야기로 그 사람이 제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선뜻 그 마음을 알아주며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설렜어요. 좋았죠. 그때 제가 30이었으니 연애를 쉽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으니 연애, 그래 그거 나도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던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명문대 박사과정.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니 분명 똑똑하고 매사 철두철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귀면서 옆에서 본 그 사람은 예상과 달리 다소 어수룩하다고 할 정도로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찰벽을 치더니 결국 둘이 사귀는 거지? 얼굴 편 것 좀 봐. 티나? 회사 사람들은 몰랐으면 하는데 지금 엄청 조심한단 말이야. 사내 비밀 연애는 연애하는 지들끼리나 비밀이고 딴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 몰라?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들 짐작은 하고 있을걸? 그나저나 만나보니까 어때? 둘이 잘 어울리긴 하더라. 그래? 잘 모르겠어. 아니 공대 출신 아니야 공학 박사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시를 읽고 외운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시인이시래. 정말? 또 사람이 달라 보이네. 시를 읽으신다고? 이래서 역시 사람을 가까이 알아봐야 진가를 아는 거라니까. 자기랑 잘 맞네. 자기도 은근 감성적인 데가 있는 사람 아니야. 팀 동료는 그렇게 말하면서 잘 어울린다고 잘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보기와 달리 순수한 면이 있다는 건 덜어 봐왔지만 시를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어머니가 시인이라고 하니 어쩐지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부자이긴 하지만 자수성가한 장사꾼 출신으로 공부는 많이 못하셨던 분이고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마찬가지셨으니 집안 격차라고 해야 할까요?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많이 다르고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머리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그 사람 또한 자기와 많이 다른 저의 여러 모습들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반대하실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교수였던 그 사람 아버지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그 사람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혼자 남매 교육을 책임지고 둘 다 엘리트로 키워내신 거래요. 그 사람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는데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하시고 시인으로 등단해 문화교실을 열어 시를 가르치고 계셨고 말이에요. 그 문화교실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고 당연히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도 높지 않겠어요? 자기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별로 상처받거나 서운하지도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괜히 눈만 높아서는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만든 선자리에 몇 번이나 나갔었고 그중 몇 번은 꽤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도 했다고. 물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들끼리 그런 거지만 말이야. 그래 다들 대단한 여자들이었다며. 집안이며 뭐며. 그러니 나 같은 애가 마음에 드실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문제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는 덕분에 후덜덜한 집안하고만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집안에서는 또 내가 성에 안 차는 거지. 선 봐서 결혼하는 거? 그거 정말 못할 짓이더라. 나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그 사람 어머니가 갖다 붙인 며느리감들이 다들 얼마나 쟁쟁했는지 집안 간 기싸움도 상당했고 그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을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러니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도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 어머니는 꾸준히 잘난 며느리를 갖다 대며 그런 며느리를 맞을 날을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제 조건은 명함이 다 뭐예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보잘것 없는 것이었으니 저를 제대로 한번 보겠다는 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혼할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완강했던 그 사람 어머니도 결국은 자식을 이겨먹진 못하셨고 결국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결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어찌어찌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 어머니는 제가 탐탁찮다는 티를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애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긴 하지만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으니 보고 배운 것 없이 자랐다고 할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자식 둘 다 제가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말이에요. 부모 교육열, 경제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애들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참 하나뿐인 딸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준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네요. 다들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며느리 욕심이 상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 사람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나 저희 집안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그 사람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은 죄송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 어머니에게 죄송할 게 대체 뭐냐고요. 상견례고 뭐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더 상처받고 처참한 심정이셨을 텐데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까지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보니 엄마 눈도 퉁퉁 부었던데 그만큼 부모님도 속이 상하셨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예단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 형편 빤히 다 알면서도 그 사람 어머니는 소위 예단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 앞에 내놓으시더군요. 이게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뒀던 예단 목록이다. 너도 보면 알겠지만 너희 집 형편에는 어림도 없지. 아마 거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해오기 힘들 거야. 네. 이게 다 얼마 하는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 예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해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 기준이 그랬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런 게 있었지만 너나 너희 부모님 형편 생각해서 이걸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야. 그 말에 예단은 잘 상의해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목록처럼은 못한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대로 해오지 못하는 것도 알고 그대로 해오라고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 리스트를 제 앞에 꺼내 보이며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해 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고두고 그걸 갖고 생색을 내셨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걸핏하면 그때 얘기를 하며 자기는 그렇게 너그러운 시모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여간 그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긴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사람 어머니 아니 시모가 홀로 집안을 이끌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제 남편은 몇 년째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시누이도 시모가 치맛바람 그렇게 부려서 기껏 좋은 대학 보내놨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나 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다고 들었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시누이 못마땅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실제로 둘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현실 남매 어쩌고 하는 말도 있던데 남편과 시누이는 그런 표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야, 넌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건데?
엄마가 네 등록금으로 얼마를 넣었는데 등록금뿐이냐? 대학 보내려고 시킨 과외비는 또 얼마냐고. 너 양심이 없냐? 아 진짜 웃겨. 누가 할 소리. 난 그래도 학부 공부로 끝내기라도 했지. 오빠 넌 뭔데? 넌 석사에 박사까지 처하고 있었으면서 누구더러 잔소리야. 결혼하더니 더 심해진 거 알지? 웃겨 정말. 뭐야? 공부하는 나랑 놀고 먹는 너랑 같아? 그리고 너 이 기집애 말 조심 안 해? 네 언니도 있는데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아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give and take 몰라? 오빠가 먼저 말 좀 잘해봐. 어휴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엄마 마음이 오죽할까? 너 언제 철들래? 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긴 하죠. 멀쩡히 좋은 대학 나와서 백수로 빈둥거리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취직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딱 철부지 막내딸처럼 보였어요. 그런 동생을 답답하게 여기는 남편 심정이 이해가 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 말이 신우이한테 안 먹히는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보고 줄곧 공부만 한 데다 어렸을 때부터 시모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한 사람이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걸 순수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무지함이더라고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공부마저도 신통찮은지 박사 논문을 몇 년째 쓰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신우이도 눈치가 빤한데 오빠 말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제 남편을 한심하게 보던걸요. 신우이도 남편도 수입 없이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시부와 시모의 연금이 있고 또 시모가 문화교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괜찮았으니 그걸로 온 식구가 품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고 가족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나마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저희 생활비 지원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남편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다 시모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도 생겼는데 남편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겨우 논문 쓰고 학위를 받았지만 원하던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학교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눈을 좀 낮추면 어때? 중견기업도 괜찮은 곳 많잖아. 내가 뭐 내 욕심으로 대기업 그러는 줄 알아? 나처럼 애매한 스펙은 중견기업 입사가 더 어렵단 말이야. 대기업 다니다가 이직하는 거면 모를까. 꼭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능성 있고 내실 있는 회사도 생각해봐. 우리 회사 같은 곳 말이야. 스타트업도 있고. 나도 다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좀 두고 보자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 남편은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점점 더 시모에게 의존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으니 결혼하고 자식까지 키우는 입장이 되어서도 엄마 하는 겁니다. 30에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해 이듬해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 저도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편은 시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럴수록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저라도 버티고 있어야 시모에게 덜 휘둘리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긴 투병 끝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할아버지 재산을 틀어쥐고 있던 할머니는 여전히 건재하시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미리 재산 단속을 잘 해두셨던지 할머니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진 못하셨던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아빠 몫의 상속 절차가 끝났고 아빠는 5층짜리 건물 하나를 상속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두고 잘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너무 오래 누워만 계셨던 할아버지에게
그 삶이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평생 빚독촉에 전전긍긍하며 사셨던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고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주야, 그 건물 말이다. 그거 너한테 바로 증여를 해주려고 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엄마 아빠 이제 좀 누리면서 사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야 이제 다 늙어서 무슨 누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박서방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네가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잖아. 애 밑에 들어가는 돈도 점점 많아질 거 아니냐. 네 엄마랑 한참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증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너한테 줄 거 아니야. 부자 할아버지 덕을 평생 못 보고 사셨던 두 분인데 한이 며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을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할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제게 바로 증여를 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여유롭게 설설 살고 싶어. 네 아빠 꿈 아니냐? 귀농. 귀농을 하시더라도 건물 갖고 계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더 여유롭게 사시면 되잖아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말이에요. 큰 돈 필요 없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생활비만 조금 보태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해. 그럼 관리는 내가 할게. 증여는 천천히 해요. 뭐가 급하다고 이래 정말. 괜히 증여를 서두르시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엄마 아빠도 영정사진을 찍어두셨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 끝에 증여를 하겠다고 하시니 괜히 울컥하기도 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건강하신데도 기분이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미 두 분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셨고 제가 더 설득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었죠. 그렇게 친정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5층짜리 건물을 제가 바로 증여받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제가 친정에서 건물을 물려받았다며 한껏 상기되어 바로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고 시모는 흠칫 놀라시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러셨어요. 어머, 너희 친정에 그런 재산이 있었니? 할아버지가 장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니 재산이 꽤 있으셨나 보구나. 네, 저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맞아, 인사드리러 딱 한 번 갔을 때 집이 너무 좋아서 놀랐었다니까. 그때 엄마한테도 왜 얘기했었잖아. 그랬었나?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간에 좋은 일이구나. 건물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했니? 엄마, 여기야 여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대로변에 있고 말이야. 남편은 핸드폰 어플까지 열어가며 시모에게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고 시모도 돋보기 찾아 쓰고 유심히 보시더니 그래 위치는 괜찮은 것 같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좋아 죽겠다는 티를 너무 내면서 유난을 떠는 게 보기 좀 그랬던 탓인지 오히려 시모가 그렇게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침착하게 나오는 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 건물 받으면서 시모가 또 괜한 참견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모는 집안의 최고 권력자로 뭐든지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또 실제로 모든 일을 자기가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명의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행동 개시를 하더라고요. 저와 이런 방우 상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제 건물 1층에 시누이 쿠키 가게 간판을 달아놓고 가오픈을 한 거예요. 전 간판 단 걸 보고 그제야 알았고 말입니다. 시누이가 쿠키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간판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기존 임대인들 그대로 유지하며
명예 이전만 한 것이었고 1층 가게 공사하는 것도 봤지만 이미 계약이 된 가게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직 건물 임대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시모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거죠. 어머니, 1층 쿠키 가게 그거 아가씨 가게죠.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다. 너도 애가 쿠키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잖니?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예. 아이, 뭘 그런 걸 상의식이나 해야 하니, 가족끼리. 언니, 그건 엄마 말이 맞지. 우리가 남이야?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듣는 우리 엄마 섭섭하지. 나도 그렇고. 평소에도 저한테 반말을 기본으로 하는 시누이한테 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게 짜증났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참아주기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다 있겠어요. 이건 뭐 말리는 것도 아니고 한술 더 떠서 추임새 넣으며 저를 약 올리듯 그러는데 저도 발끈하게 되는 거죠.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이잖아요. 가족끼리일수록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 앞에서 내 딸 가르치니? 나더러 딸 교육 잘못시켰다 이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 그렇게만 들으실 게 아니라요. 그보다 우선 가게 얘기부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사 다 하고 가오픈까지 하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일단 계약서 정리부터 할까요? 언니, 지금 설마 지금 나한테 월세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대로 된 계약서 쓰고 그렇게 진행해요. 제 건물에 저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시누이 쿠키 가게에 간판을 단 것을 보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시모는 그 건물을 자기 맘대로 주무르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엄연히 그 건물 주인은 저라는 걸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시누이는 온갖 오바를 떨며 난리를 쳤는데 시모는 역시나 침착하시더군요. 너 그럴 거 없어. 네 언니가 서운했나 보지. 얘 애미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앞으로는 너한테 미리 상의를 하마. 그래서 말인데 2층은 내 문화교실 공간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 되겠니? 어머니, 이거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죠. 2층엔 이미 임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머니 문화교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몇 군데 비우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건물주 마음이지 뭐. 너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미 기존 임대인들 그대로 인계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된 건데 뭘 어쩌시려고요. 그리고요, 건물주는 저예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던 시모도 흔들리더라고요. 저를 아주 너 많이 컸구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셨고 저 또한 시모가 세게 나오면 제대로 들이받을 기세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모는 바로 남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 건물 1층에 얘 쿠키 가게 내준 걸로 애미가 아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유, 엄마도 참,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 둘이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보렴. 그리고 2층은 내가 쓰기로 했다. 문화교실 공간 옮길 때가 됐는데 잘 됐지 뭐야. 아, 그래? 그러면 딱이네. 역시 우리 엄마가 재미 빨라. 엄마가 오죽 잘 알아서 하시겠냐고요. 엄마 눈이 정확하잖아. 여보, 안 그래? 우린 그냥 엄마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거야. 엄마만 믿으면 된다고. 어이없고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지금 그 상황에서 남편이란 놈이 한다는 소리가 기껏 그런 소리라니요. 그러면서 저 빼고 세 식구가 서로를 쳐다보며 낄낄거리며 탐욕스럽게 웃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만정 다 떨어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저는 1층에 쿠키 가게 차린 신우년부터 지옥의 열차에 탑승시키기로 했어요. 시모는 물론이고 시누이와 남편에게까지도 절한 사람은 시댁에 속해 있는 소유물처럼 간주됐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상속받은 제 건물을 자기들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댁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결혼해서 이날까지 웬만하면 시모 뜻 거스르지 않고 다 맞춰드리며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제나 저를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로 한 번도 저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 시모였지만 그런 시모에게도 저는 잘하려고 했고 걸핏하면 예단 얘기 꺼내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관용을 베푼 사람인 것처럼 말해도 그러려니 했고 장가 보낸 아들을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시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니 그 또한 모르는 척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 그 얄미운 것이 깐족거리며 저를 긁어대고 시누이 짓하는 것도 참아 넘겼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시누이 그 쿠키 가게요? 그거 절대 오픈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시누이는 절친이랑 함께 동업으로 쿠키 가게를 하려고 했었어요. 둘이 베이킹 자격증도 같이 따러 다니고 내내 붙어 다니는 진짜 단짝이었거든요. 시댁에도 자주 놀러 왔고 그때마다 제가 밥 차려줘, 간식 내줘. 그러면서 신우 단짝이 저랑도 친분이 쌓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쿠키 가게 스토리를 좀 아는데 말이에요. 시누이 절친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가게 컨셉이며 쿠키 레시피도 다 그 절친 머리에서 나온 거고 시누이가 하는 거라곤 옆에서 끄덕거리며 좋다 좋다 하며 박수치는 거랑 시모 닥달해서 창업자금 뜯어내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만큼 자금이 중요한 것이니 둘이 동업을 한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둘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시누이가 절친 아이디어만 쏙 빼먹고 절친은 따돌린 채 창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누이가 푹 빠져있는 남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 남자, 누나가 베이킹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누이가 그 남자 호감을 하려고 그 남자 누나랑 쿠키 가게를 같이 하자고 한 거죠. 물론 자금은 자기가 다 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남자의 눈이 멀어 20년 절친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 절친이라고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겠냐고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걔도 보통 살벌한 애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동안 동업 준비하며 오간 내용들 자료로 다 갖고 있고 본인 아이디어 도용해서 시누이가 창업하려는 거 걸고 넘어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시누이가 저한테 하는 짓을 봐왔으니 제가 시누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다 알고 있고 때로 저한테 제 맘 알아주는 얘기도 한 번씩 하고 그랬던 시누이 절친이었으니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냥 그가 꼴도 보기 싫어서 언니한테 연락한 거예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둘이 그렇게 돼서 안타깝던데. 어떻게 지내요? 저요? 그년 잡아 족칠공리하고 있죠. 제가 누군데요? 언니, 그년한테 가서 만약에 내 아이디어 하나라도 가져가서 창업하기만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이를 박박 갈고 있더란 말입니다. 전 물론 들은 대로 시누이에게 제대로 잘 전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간판 달고 가오픈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장사할 기세잖아요. 사실 그 간판부터 시누이 절친이 낸 아이디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그 시누이 절친에게 연락해서 귀띔을 했고 그 친구는 법적 절차 들어간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시누이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유도해서 아이디어만 가져간 것이니 기망행위가 분명하잖아요. 신우 절친이 어찌나 꼼꼼하게 타임라인 정리를 해놨는지 변호사가 놀랄 정도였어요. 어느 시점부터 시누이가 그 남자에게 눈이 멀어 그 남자 누나에게 동업 제안을 할 작정을 하고 절친의 아이디어만 빼먹으려고 했는지 그걸 입증 가능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고소당하고 망하는 꼴 보려고 그때까진 별 내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시누이 망하는 꼴 볼 만큼 보고 나머지 것들도 터트릴 예정이었던 거예요. 아씨, 독한 년. 그런 걸 20년직이라고. 내가 정말 내 발등을 찧었지. 그건 그 친구가 할 말이지. 먼저 배신한 건 아가씨잖아.
벌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는데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언니 정말 왜 그래? 누구 편이냐고. 그리고 언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지금 엄마 없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 이른다. 일러라 일러. 야, 지금 벌금 2천만 원이 끝인 줄 알아? 너 민사고소도 당할걸?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야.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해. 알아? 그렇게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지. 그리고 반말은 네가 더 많이 했어. 마음 같아서는 신우이년 나락가는 꼴 좀 더 구경해주고 싶었지만 그 꼴 좀 더 보겠다고 붙어있는 것도 우습다 싶어서 이쯤에서 끝낼 작정을 하고 저도 신우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지 뭐예요. 속이 후련하긴 하던걸요. 그러니 신우이는 약이 제대로 올라서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고소했죠. 에이씨 뭐라고? 지금 불난 집에 뭐 기름 붓는 거야? 언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나 언니 신우야? 야 신우는 무슨 그건 내가 쪼다 같은 네 오빠랑 살 때나 그런 거고 난 네 오빠랑 이혼할 거야. 어머머머머 뭐라고? 이혼? 어머 이 언니가 진짜 미쳤나 봐.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니들은 입만 열면 엄마부터 찾니? 진짜 한심하다 나이 처먹고. 그래 니 그 잘난 엄마랑 한심한 오빠랑 새 식구 천년만년 잘 살아. 이 집구석에서 난 나갈 거니까. 저는 그렇게 신우이에게 크게 한번 질러주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신우이 절친에게 듣자 하니 벌금에 배상금 무는 것만으로도 약이 바짝 올랐을 텐데 따라다니던 남자에게도 쓰레기 취급받으며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에게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겁니다. 신우이 얘기는 이만하면 됐고 남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껏 참아주고 눈 감아주던 무지하고 무능한 제 남편 말입니다. 그런 남편의 방광과 동주에도 질릴 만큼 질렸기에 이혼 결심을 한 거예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생충 같은 남편과 더 이상 제 미래를 같이 할 의미를 잃었어요. 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뺏으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이혼이라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지금 정연이 그 기집애 때문에 가뜩이나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다 해결됐잖아. 당신 뜻대로 그놈의 쿠키 가게도 못하게 됐고 근데 뭐가 또 불만이라서 이래? 넌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지? 바로 그게 문제다 이놈아. 그러니까 너랑은 못 살겠다고. 말을 좀 알아듣게 할 수는 없어? 얘기를 똑바로 해야 나도 뭐라도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왜? 그렇지. 너희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치? 엄마한테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안 그래? 뭐야, 그거 지금 무슨 뜻이야? 당신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정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지 엄마 나쁘게 말하는 것에 발끈할 수가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한 행동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결혼해서 이날까지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내놓은 적 없는 무능한 남편도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혼이 성립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고 재산 분할 말인데요.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그 건물이야 어차피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법적 분리재산임이 명백하고 그 외에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간 남편이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남편 지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양육권 챙겨 이혼했습니다. 신우이 응징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저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시모가 시 읽고 쓰는 걸 가르치는 모임을 한다던 그 문화교실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불법 유통되는 명품 같은 부적절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거기다 불법으로 수강료를 수금하는 무허가 사업장이었더라고요. 제가 물려받은 건물 2층에 시모가 자기 문화교실을 연다고 하면서
이미 건물 관리인에게 이런저런 서류를 내놓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갖고 와서 관리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요.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뭔데요? 예전에 사모님 시어머니란 분이 2층을 자기가 쓰기로 했다면서 계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두고 간 서류들인데 이게 좀 아무리 며느리 건물이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을 한 건지 서류들이 뭔가 좀 그래요? 어디가 이상한 건데요?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료들 다 주세요.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건물에서 시모가 문화교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 그걸 갖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시모가 당시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던 문화교실도 어차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용도 외 불법 사용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둘 까발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의심했던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였지 뭐예요. 고상하고 우아한 시인이 알고 보니 불법 장사꾼이었다니요. 시모의 정체 그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으니 지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모두 외면당하지 않았겠어요. 시모는 자기를 고발한 게 저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저 지레짐작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와서 분풀이를 하더군요. 네가 온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었어 아주.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 호래비 만든 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해코지를 해? 저한테 이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라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금 물고 나면 그만인가요? 교화교육 뭐 그런 건 안 받으시는 건가? 이게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이렇게 교활한 년인 거를 내가 미처 몰랐네. 애초에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아우 씨, 이런 년인 걸 모르고 내가 그 관용을 베풀고. 그놈의 관용.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요? 예단 리스트 내밀면서 온갖 소리 다 했으면서 뭐 관용? 아직도 그런 말이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쪽 며느리로 사는 동안에도 그 말에 감동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문화교실에서나 여러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모든 곳에서 군림하던 시모였으니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부쩍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는 건 아니고 그 모습이 시모, 아니 전 시모의 본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두르고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 그저 초라하게 늙어가는 노인네일 뿐이더라고요. 아직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당신이 무서워서 참았던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 내 자식의 아버지, 그 사람의 어머니니까 참아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발 아래 두고 내 위에서, 아니 세상 위에 올라앉을 줄 알았어요? 그럴 거면 똑바로라도 사셨어야죠. 어디서 니 따위가 뭘 안다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너한테 그딴 소리 들으려고 온 줄 알아? 그럴 리가요. 분풀이라도 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어쩌나 난 이제 더 할 말도 없고 그딴 거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시모마저 몰락한 후 무능한 전남편 놈은 양육비도 제대로 못 넣더군요. 대학 연구실에서도 후배들에게 밀려났다더니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구나 싶었고 한심했죠. 양육비 독촉을 했더니 그 길로 저를 찾아와서는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한참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요. 자기 엄마는 엄마고 진짜 본인 가족은 저랑 우리 아들인데 본인이 그걸 몰랐고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씨부리는 그놈한테 난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것 없다고 했어요. 반성할 게 있으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네 엄마 쫄딱 망하고 나니까 네 엄마 대신해서 네 뒤치다거리 해줄 사람 찾고 있니? 나는 그 후보에 올리지도 마.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제가 전곡을 찌른 거죠. 전 남편 놈이 움찔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지 엄마처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다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싶었습니다. 내 아들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줄 수 없겠니? 내가 정말 마지막 남은 예정으로 진심으로 충고할게. 지금부터라도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살궁리를 해. 네 엄마처럼 너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아? 엄마는 잊었다니까. 다시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당신한테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의지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너는 아직도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 같아.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생각으로 똑바로 살아줘라. 제발 부탁이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찌되었거나 제 아이의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네요. 전 요즘 물려받은 건물 1층,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익을 좀 높여보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1층, 2층이 임대료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낙후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이왕 공사하는 거 투자한다 생각하고 해보려고요. 이제야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들 데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시모 눈치 보느라 시집 가고 나서는 부모님께 뭣 하나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드린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실컷 효도하며 제 아이 잘 키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이 건물은 부모님 것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부모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더라도 저는 제 아들을 전 남편처럼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을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한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저 혼자지만 제 아들 잘 키워야죠. 여러분,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살면서 앞으로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런 일들도 다 삶의 일부라 생각하며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께 살아온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용기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용기 얻은 만큼 더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